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예고해 여야의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폭염특보 속에 열대야까지 이어지며 밤사이 시민들이 무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5도 안팎에 이르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업자와 제조사 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운송료를 내년까지 24.5%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오늘부터 레미콘 운송은 정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수출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며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40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물류난 해소를 위해 물류비 지원과 임시선박 투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오늘자로 단행됩니다. 검찰 진용 재편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9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전 정권 관련 주요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낮 서울 도심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던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했지만 배송기사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SRT 탈선 사고 직전 앞 열차로부터 철로에 이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가 돈바스 일부인 루한스크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접경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에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밤까지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잠 못 이룬 시민들은 도심 물가를 찾아 열대야를 피했는데요. 강민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가 감미로운 음악과 어우러져 가마솥 더위를 조금이나마 씻어냅니다.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일요일 서울의 늦은 밤. 서울 청계천에는 숨막히는 더위를 잊기 위해 모인 각양각색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활력이 넘칩니다. We are coming here to cool down in the night time because during the day it was so hot and you just go from one cafe to another cooling down with drinks. 해는 저물었지만 도심의 찜통 더위는 지금도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대야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은 이렇게 물가에 나와 산책도 하고 발도 담그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너무 더워서 산책 나왔는데 시원한 물 옆이어서 너무 좋아요. 시민의 영원한 여름밤 피서지 한강공원도 사람들로 가득 차긴 마찬가지입니다. 탁 트인 도심의 야경을 배경으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시원한 강바람이 열기를 한숨 식혀줍니다. 강변에 앉아 친구, 연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름밤의 낭만이 더해져 어느덧 밝은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 살면서 진짜 너무 더웠던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좀 더위가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네. 올 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에선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모두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모레부턴 다시 장마가 찾아와 비가 쏟아지겠지만 열기에 습기까지 더해져 한증막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 1일 경남 지역에서 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저녁 7시 20분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쓰러져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생한 첫 폭염 사망자로 질병청 조사 과정을 거쳐 집계에 반영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인근 공원에서도 5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행안부는 폭염 집중 시간대에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예상됐던 4호 태풍 에어리가 내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태풍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기로 이번 주 초반 우리나라는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해 첫 태풍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였던 4호 태풍 에어리는 예상과 달리 일본 규슈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해 수온이 낮은 데다 태풍 세력이 워낙 약해 더 북상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측됩니다. 태풍은 이번 주 화요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빠르게 세력이 약화할 전망인데 미국과 일본도 비슷한 진로를 예상하고 있어 현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앞으로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 규슈 북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영향은 남해 먼바다의 높은 물결 그리고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너울성 파도로 국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심해지는 더위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몰고 온 뜨겁고 습한 공기가 남동쪽으로 유입되면서 내륙의 더위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강한 햇볕이 더해져 기온이 더 높게 치솟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주 초 서울 낮 기온은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지속했고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속할 전망입니다. 또 지난주까지 온열 질환자가 260명을 넘는 등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많은 상태여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에어리가 몰고 온 고온 다습한 공기와 강한 햇볕 그리고 정체된 기압계가 만나면서 열이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되는 그런 모습 또한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강화하면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심한 무더위 뒤에는 또다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국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휴일에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정된 본회의 전까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해서 이 막판 극적인 협상 타결의 불씨는 살려뒀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는 시간과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담판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에도 합의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원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그런 합의엔 이르지는 못했고요. 계속해서 논의를 계속해서 해나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민주당 역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지만 충분히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면서 극적인 협상 타결의 불씨는 남겨뒀습니다. 국회 공백 사태가 무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급한 민생 현안을 마냥 외면하기엔 여야 모두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 협상 과정은 함구했지만 최근 논란이 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도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그 후속 조치 성격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수도권 레미콘 운송업자들과 제조사 간의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하는 수도권의 건설 현장 공사는 오늘부터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업자들과 제조사 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운송비 인상. 노조 측은 운송료 27%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9% 이상은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현행 1회당 5만 6천 원인 운송료를 올해 7,700원 인상하고 내년에 다시 6천 원을 올린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운송료를 2년에 걸쳐 24.5% 인상하는 것으로 절충한 것입니다. 또 펌프카의 폐수 수거 운반비 50%는
레미콘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이 요구한 노조 지위 인정과 간부 대상의 타임오프 수당 100만 원 지급에 대해선 추후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의원들한테 무기명 투표로 붙여봤더니 85%가 찬성해서 가결됐습니다. 장마철에 우기철에 좀 일도 못한 부분도 있고 회원들을 골몰이 해서 좀 이렇게 더 이어가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 양측이 운송료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도 계속 발목을 잡은 것은 노조 지위 인정 부분이었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레미콘 운송업자들은 근로자나 조합원 지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만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명칭에서 노조를 뺀 수도권 운송연대로 변경하기로 제안했고 제조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레미콘 업계는 전국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 레미콘 제조업체가 지난 1일부터 출하의 차질을 빚으면서 매일 3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이 타결되면서 수도권의 건설 현장 공사는 곧바로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40조 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과 임시 선박 투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류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은 최고의 실적을 보였지만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역대 최악인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리스크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 지속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열쇠라고 본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가중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 금융 규모를 연초 목표보다 40조 원 늘린 301조 원까지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국제 해상 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척 이상의 임시 선박을 지속 투입하는 한편 중소기업 전용 선박도 현재보다 주당 50TU 늘려 공급하겠습니다.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2,500여 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마케팅 지원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 중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무역 수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전면 배치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오늘자로 단행됐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뒤 조직을 재정비한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검찰 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선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을 꿰찼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국정농단과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을 맡았던 특수통 부장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2, 3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반부패부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이 남아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 1부장과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2부장엔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부장검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분류된 고검이나 인권보호관 등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대폭 물갈이됐습니다. 검찰 인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국민을 위해서 잘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냐의 문제입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뒤 총장 공백 상황에서도 대대적 인사를 마친 검찰은 본격 사정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는 건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입니다. 윤 대통령이 유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실을 밝히는 나라를 강조했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도 천명했던 만큼 검찰로선 신속한 진상규명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유족 측 고발장을 접수한 당일 공공수사 일부에 사건을 배당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유족 조사를 마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안박이라 불렸던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수사력을 증명할 필요성도 있는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수사로 포문을 열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잘못 지시를 내렸다며 연일 전 정부를 향한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유족들에게 월북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각각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그리고 국방부는 해군과 해경이 엉뚱한 곳을 수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를 않은 겁니다. 당시 우리 해경과 해군은 이대준 씨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영해에서 북한에 가장 가까운 바다 쪽에서 북한 쪽을 응시하면서 감시했어야 했습니다. 거론된 두 의원이 사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월북의 징후가 없고 월북의 증거가 없는데 유가족에게 월북을 인정하라고 강요했거나 회유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해서 도주했는데 배송 기사가 끝까지 추격해 결국 붙잡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황급히 아파트 공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방향을 돌려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한 차량이 막아섭니다. 다른 쪽으로 달려가지만 막다른 길. 급히 후진하다가 뒤쫓아온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 35살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를 쫓아가 끈질기게 막아선 사람은 배송기사 박선우 씨였습니다. 박선우 씨는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외제차 운전자를 700m나 뒤쫓은 끝에 이곳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박선우 씨는 인근 교차로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바뀌는데도 움직임이 없는 차를 보고 음주운전임을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을 발견한 A씨가 다짜고짜 도망치자 박선우 씨도 곧장 뒤를 쫓았습니다. 근처가 어린이 보호구역도 많고 막연히 그냥 따라가서 멈춰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경찰은 A씨 검거를 도운 박선우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탈선 사고 직전에 해당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리 위험을 감지했다면 탈선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건데 국토부는 관제체계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열차가 달려야 할 선로에 진가방을 든 승객들 행렬이 이어집니다. 멈춰선 열차 주위에는 안전모를 쓴 관계자들과 소방 구급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로 향하던 수서행 SRT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선로를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차가 약간 뛰더니 일산 막 왔다 갔다 하다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사고로 승객 380명 가운데 11명이 다쳤고 열차 운행은 5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사고가 나기 불과 몇 분 전에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리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됐던 겁니다. 당시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레일이 팽창하면서 선로 뒤틀림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리 위험을 감지했다면 탈선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선행 열차에서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관제원이 감속이나 주의 운전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유지보수 체계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기관사가 즉시 감속할 수 있도록 관제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층간소음 갈등을 막으려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공동주택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손이 묶인 채 건물 밖으로 끌려 나가는 남성.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40대 A씨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큰 피해가 났는데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최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랫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일가족 2명이 숨지는 등 층간소음 관련 강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만 봐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만 6천 건 정도였던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만 6천여 건으로 70% 넘게 늘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층간소음을 개인 문제가 아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입주 전 소음이 잘 차단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한 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중공검사 때는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 상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 있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충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 공동주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가는 싸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 채택을 권고합니다. 거의 모든 공동주택이 벽식 구조로 건축이 되는데 이와 같은 벽식 구조의 건축 형태에서 라멘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층간소음을 근원적으로. 또 이미 지어진 노후 주택에서도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비와 개량을 지원하는 등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제 낮 11시 반쯤 인천국제공항과 3.3km 떨어진 지점에서 드론이 이륙해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16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항공기 5대가 이륙하지 못했고 4대가 착륙하지 못한 채 대기해야 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낮 12시 50분쯤 불법으로 드론을 띄운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넘겼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지뢰가 폭발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내린 장맛비로 땅속에 있던 지뢰가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 굴착기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진 굴착기. 오전 9시 40분쯤 강원도 철원군 김하읍 민통선 내 강가에서 대전차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최근 내린 장맛비로 하천변에 쏟아진 토사를 치우는 수해 복구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굴착기 운전자가 숨졌고 폭발 여파로 인근 지역에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라고 밝혔지만 YTN이 통화한 지뢰 전문가는 지름 30cm 정도의 대전차 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함 지뢰가 아닌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이 적의 전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매설한 지뢰라는 겁니다. 이어 장맛비로 하천변 토사가 쓸려 내려갔고 땅속에 있던 지뢰가 밖으로 나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사가 쓸려가고 또 수해 복구를 하면서 이 토사를 제거하면 그 사이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다 보니까 그 하천 땅 속에 묻혀있던 그 지뢰가 노출되면서 건드려가 폭발한 거죠. 강원도 철원에서 지뢰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농지매립 현장에서 대전차 지뢰가 터져 40대 남성이 숨졌고 이듬해 1월 경지정리 작업 현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철원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는 하천 준설이나 경지정리 등 땅을 파낸 작업을 할 때는 먼저 지뢰 탐색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뢰 탐색 작업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계속 그 사고 조사, 경위를 조사하면서 그쪽이랑 같이 조사 중이라 지금 확인된 건 없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인근에 또 다른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전기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3층짜리 건물 1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 흥고속도로 송산 마도 교차로 부근에서 견인차에 끌려가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 10여 분 동안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가 돈바스의 일부인 루한스크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공격 또한 한층 강화된 가운데 러시아 접경 도시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루안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리스찬스크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Российские войска и подразделения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едут бои внутри Лисичанска, завершая разгром окруженного противника. 세베로도네츠크에 이어 리스찬스크까지 확보하자 러시아는 루안스크 지역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리스찬스크에서 병력을 철수했지만 시 외곽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며 최종 함락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함락 발표가 사실이라면 돈바스 전체 지역을 장악하려는 러시아군이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입니다. 돈바스의 나머지 지역인 도네츠크주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 또한 한층 강화됐습니다.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슬로비안스크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이 이어져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Найбільший обстріл Слов'янська за останній час. До 15 пожеж, а також велика кількість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주택 수십 채가 파괴되고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무인기 2대를 격추하고 벨고로드로 향하던 미사일 2기를 요격했으나 모든 공격을 무력화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점령한 도시와 마을이 3,600개 이상이고 이 가운데 2,600개 이상은 지금도 러시아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밤 영상연설에서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군이 1,000개 이상의 도시 마을을 탈환했다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으로 충격을 받은 지역 대부분은 재건이 필요하며 이 중 수백 곳은 러시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에 걸쳐 새로운 삶의 질을 제공하는 대규모 사업은 국제적인 역량을 끌어모을 때만이 가능하다며 오늘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국가 재건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곡물을 실은 러시아 화물선을 튀르키예 당국이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실 보드나르 주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대사는 현지 시간 3일 자국 방송에 출연해 튀르키예 세관이 러시아 국기를 단 화물선 지백 졸리호를 카라수 항구에 억류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드나르 대사는 러시아 화물선의 운명은 월요일에 조사단의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는 곡물이 압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핵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한미 특수부대의 연합훈련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 나토 정상회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나토 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이 3국 연합훈련을 논의한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공동대응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이 유럽의 군사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토화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태 지역에서 핵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도 있다며 이런 정세는 국가 방위력 강화의 절박성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명의로 대미 대남 비난 입장을 낸 것은 지난달 초 최선희 외무상 임명 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영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이 대북 압박 제재에 실제 행동화되면은 북한도 자유권 차원에서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차관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 참여 중인 우리 해군 특수전전단과 미국 특수부대의 연합훈련을 공개했습니다. 한미 특수훈련 장면 공개는 이례적이어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한미일 3국의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도 이번 림팩을 계기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삼각 안보 협력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아울러 오는 7일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 기간 한미일 회담이 성사될 경우 독자 제재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이 국영 항공사들을 동원해 미국을 따돌리고 유럽에서 약 50조 원 규모의 항공기를 주문했습니다. 중국이 구매력을 무기로 미국과 동맹국의 틈새 벌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의 다국적 회사인 에어버스가 중국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기 292대를 한꺼번에 주문받았습니다. 기종은 에어버스 320인데 한 대에 1억 달러가 넘어 총 구매액은 372억 달러, 48조 원 규모입니다. 동시 구매에 나선 중국 항공사는 중국 국제항공과 남방항공, 동방항공 등 모두 국영회사들입니다. 항공사의 경영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중국 당국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몰아주기식 구매로 보입니다. 인도 기간은 앞으로 5년, 중국 시장을 놓고 에어버스와 경쟁하던 미국 보잉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보잉사는 지정학적 이유로 중국 수출이 제약받고 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때문에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미국 정부와 기업의 틈을 벌리는 이른바 갈라치기 외교에 나선 겁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은 분리해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양국 모두에 좌시하지 않겠다면서도 한국에는 협력을, 일본에는 침략의 역사를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갈등을 소재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시도하는 겁니다. 나토가 아태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오는 상황에서 중국도 외교 자원을 총동원해 맞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상자 수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덴마크 경찰은 사건 직후 22세의 덴마크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코펜하겐 도심과 공항 사이 아마게르 지역에 있는 대형 쇼핑몰인 필즈몰이며 현장 주변에는 다수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첫 번째 총소리가 들렸을 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출구 쪽으로 급히 향했고 일부는 울면서 상점에 숨기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교통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흑인이 경찰이 쏜 총에 여러 차례 맞아 숨지자 인종차별적 공권력 오남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오하이오주 에크런에서 25살 흑인 남성 제이랜드 워커가 경찰의 교통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최소 60차례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워커의 변호인 보비 디셀로는 당시 경찰의 보디캠 기록에는 워커의 위협적인 행동이 전혀 없었고 도망가는 동안 총기를 들고 있지 않았는데도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크런 경찰 당국은 교통수칙을 위반한 워커가 경찰의 멈추라는 명령에 불복하고 차를 두고 도망가면서 경찰을 향해 치명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행동을 했다며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파키스탄 남서부 지역에서 승객 30여 명을 태우고 달리던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적어도 19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사고 버스는 파키스탄의 라왈핀디시에서 퀘타를 향해 운행 중이었으며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과속으로 달리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상자 중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과 구조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사고 버스의 사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현지 시간 3일 큰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등반객들을 덮쳐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는 이 같은 사고 소식을 전하며 사망자 외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립알프스 동굴구조팀은 트위터에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의 가장 높은 마르몰라다산 지역에서 수색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가 올 시즌 첫 매진을 기록한 잠실 경기에서 완벽한 투타 조화를 앞세워 롯데를 꺾었습니다. 1위 SSG는 4연승을, 2위 키움은 8연승을 질주하면서 나란히 5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상익 기자입니다. 휴일 잠실 경기는 코로나19로 1년간 연기됐던 LG 박용택의 은퇴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팬들의 축하와 아쉬움 속에 후배들은 영구 결번이 된 33번과 수많은 현역 시절 그의 별명을 달고 선배를 배웅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를 보내는 잠실 야구장은 2019년 9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첫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LG는 임창규가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7회 최은성의 결승타와 오지환의 쐐기타를 묶어 승리로 박용택을 배웅했습니다. 오늘은 등의 번호답게 용택이 형만 생각하고 던졌고요. 일단 오늘 만원관중 매진이 됐기 때문에 또 주말이고 용택이 형에게 좋은 선물 해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1, 2팀 SSG와 키움도 나란히 연승을 질주했습니다. SSG는 추신수의 투런퍼를 앞세워 기아를 7연패에 빠뜨리면서 4연승을 달렸습니다. 패배를 잊은 키움은 꼴찌 한화를 제물로 파죽의 8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선발 최연태가 한화 타선을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묶었고 김웅빈의 2타점 2루타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SSG와 나란히 5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좀 최선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좀 우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KT는 두산의 6대0 완승을 거두고 4연승과 함께 단독 4위에 올랐고 NC는 삼성에 먼저 5점을 내주고도 7회 대거 6점을 뽑으면서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축구 6위 대구FC가 홈에서 열린 리그 19라운드에서 8위 수원FC와 득점 없이 비기면서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대구는 후반 27분 케이타의 골이 VAR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판정되면서 무효가 선언돼 아쉬움이 컸습니다. 수원 삼성과 인천 유나이티드도 0대0 무승부로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인천은 5위를 유지했고 수원은 3연패를 끊었지만 6경기 무승으로 11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밤사이 많은 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 규슈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피했는데요.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태풍 에어리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많게는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6도, 대전은 23.4도, 대구는 26.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 대전은 34도, 대구도 35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활성화하며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 초반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의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업자와 제조사 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운송료를 내년까지 24.5%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오늘부터 레미콘 운송은 정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수출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며 무역 금융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40조 원 늘려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류난 해소를 위해 물류비 지원과 임시 선박 투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모색할 민관협의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협의회를 통해 내놓을 해법에 가해 일본 기업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미국에서 교통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흑인 남성이 경찰에 최소 60차례에 달하는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미국 경찰의 인종차별적 행태를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휴일 저녁까지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오후 3시부터 2시간 정도 각 당의 입장을 교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녁 식사 뒤에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1시간에 걸쳐 협상을 재개했지만 끝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차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까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국회의장 선출을 오늘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합참의장 후보자부터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야당에선 아예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원인철 합참의장 퇴임이 오늘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고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연기됐습니다. 주말 사이 여야 협상 타결로 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수 있으니 지켜본 뒤에 하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불발된 만큼 이르면 오늘 임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은 안보와 직결되는 자리인 만큼 공백이 생겨선 안 되며 별다른 결격 사유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참의장만 임명할 경우 자칫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 가능성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고심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특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일정이 조만간 확정된다면 청문회 무대를 통해 여론을 살핀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기조인데
여론이 뒷받침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데다 야당은 수사가 의뢰된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조차 열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의뢰한 사안을 국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속히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은 청문회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수사 결과에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기류가 여전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결과가 나온 뒤에 인사를 번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새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김승희 후보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97세대인 강훈식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반 이재명 전선에 합류했고,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지만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를 사흘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른바 97세대 가운데 한 명인 재선의 강훈식 의원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정면 비판한 뒤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었던 대선 후보는 연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인천에서 단체장을 지낸 5선의 당대표는 서울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명 전선 당권 주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친명계의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권리당원이 아닌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후보처럼 직접 당무위가 의결하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들고 나섰고, 김남국 의원은 자의식 과잉의 억지라며 떼쓰는 정치는 그만하라고 거친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기존 지도체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전당대회 규칙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전대체제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의원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놓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본격 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혁신 과제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고 의견 수렴에 그쳤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또 국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야 될지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가감 없는 그러한 당내외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수렴해 오셨을 것이라고 압니다. 문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윤리위 논의 결과입니다. 당장 이 대표의 징계 결과와 혁신위원회가 맞물리면서 이 대표의 거취에 따라 공천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장마가 잠시 그치고 곧바로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도 올해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과 그늘이 있는 곳으로 몰렸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분수가 하늘 높이 뻗자 주변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우위를 입고 물총을 쏟아보면 사람들은 잠시나마 어린아이가 됩니다. 물놀이요. 형아가 혼자 팀하고 이나랑 저가 팀하면서 놀고 있어요. 시원해요. 시끌벅적한 음악 속에서 친구와 물놀이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물 다 젖어야죠, 뭐. 바쁘게 이것저것 하고 물놀이도 하고 즐겁게 놀다 갈 것 같아요. 장맛비 뒤에 이어진 찜통더위에 한강에 마련된 물놀이장에도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머리가 흠뻑 젖은 채 물장난도 치고 마음껏 물장구를 치며 내달려봅니다. 아예 바닥에 누워 시원한 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친구들이랑 물놀이 하려고 놀러 나왔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부모들은 멀찍이서 간이 선풍기로 더위를 피하거나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화면에 담습니다. 사람들도 되게 많고 햇빛은 뜨겁지만 여기 정말 물이 너무 시원하고 정말 아이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나는 무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는 사람들은 널찍한 공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늘에서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을 들이키다 보면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감쌉니다. 주말에 계곡 같은 데로 나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차들이 많이 막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 가까운 물놀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근처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대찬 장맛비가 이어진다는 예보가 나오는 상황. 장마 사이에 낀 불볕더위 앞에서 시민들은 물과 그늘에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 초반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초반 일본 규슈를 향하는 4호 태풍 에어리로부터 뜨거운 열기가 유입되고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서울 낮 기온이 내일과 모레 35도까지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남에서 온열 질환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1시쯤 충남 당진에서 길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했고 오후 3시쯤엔 천안시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탈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산시에서는 야외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구토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태안군에서도 야외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송된 환자들 모두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가 끝난 뒤에도 기침이 끊이지 않는 등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롱 코비드라고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달 말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꾸 옆에서 숨 헐떡거린다고 해서 와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코로나 이후로 그런 거니까. 호흡곤란, 기침, 두통, 피로감, 탈모 등 롱코비드 증상은 200여 가지에 이를 정도. 하지만 의료계는 아직 그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연구 사업을 공모하고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갑니다. 4년간 임상 기반의 103억 원, 빅데이터 기반의 21억 원 등 모두 216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대상은 소아를 포함한 확진자 10,000명으로 최장 3년간 추적 관찰합니다. 조사를 통해 후유증 양상을 분석하고 영향을 미치는 기저질환 등 위험 인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후유증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래 감염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롱코비드란 코로나19 발병 3개월 안에 시작돼 최소 2개월 이상 증상이 있으면서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단기에 후유증을 회복하지만 20% 안팎의 환자는 중장기적으로 증상을 겪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1,000만 명을 넘어가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해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벌레떼가 출몰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 보건소는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대대적인 벌레 퇴치에 나섰습니다. 황부선 기자입니다. 검은 벌레들이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벌레들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에 기승을 부리는 털파리떼, 이른바 러브버그입니다. 앞유리에 막 붙어 있고요. 와이퍼를 없애려고 와이퍼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붙어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닦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물이 져가지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징그럽고. 벌레들이 방충망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와 어린 자녀가 겁에 질렸다는 시청자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한국에서 털파리로 불리는 이 벌레의 정식 명칭은 플리시아 니악티카로 짝짓기 기간에 암수가 함께 다녀 영미권에서 러브버그로 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봄철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빠른 계절에 많이 보여요. 5월달 내지는 6월 초에 많이 보이는데 이번에 그 아파트에서 나온 거는 좀 지금 한여름 장마철이잖아요.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적어 개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등 지자체 보건소가 자율방재단과 함께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보건소에 이제 그 방역반 2개가 있고요. 각 동마다 이제 새마을협의회 이제 방역단이 있는데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방역 기계라든지 약 같은 거를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이제 봉사 차원에서 저희 뭐 벌레와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독성이 있거나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때로 몰려다니는 특성상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일상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 사고 직전 선행 열차로부터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도 당국은 이런 신고를 받고도 뒤따르는 열차에 감속, 주의 운행 등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아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SRT 궤도 이탈 사고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신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게 되죠.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른바 떨이나 재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직장인 정상희 씨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애플리케이션 검색부터 합니다. 마감이 임박한 편의점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좀 뭔가 밖에서 사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좀 똑같은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잘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인 식품들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재고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상부상조입니다. 저도 이렇게 도시락을 구매해봤습니다. 유통기한에 5시간 정도 남긴 제육볶음 도시락을 정가보다 20%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껑충 뛴 외식값 탓에 편의점 떨이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돌파했던 지난 5월, 마감 임박 할인 상품 판매량은 지난 1월에 비해 최대 50%까지 올랐습니다. 좀 물가가 상승하면서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초가성비를 따지는 알뜰 쇼핑족도 등장했습니다. 전시 상품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부터 코로나19로 폐업한 업체의 땡처리 상품까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이유로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상품을 최대 9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 쇼핑의 5월 매출량은 4월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물가 상승으로 힘든 고객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반품, 재고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실용적으로 리퍼브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혹은 중고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출을 축소함으로써 그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현명한 소비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비워두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 분양자가 잔금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 임대 매물을 내놨지만 세입자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큰 이유로 꼽힙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있는 1,1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6월 입주를 시작한 곳인데 전월세 매물이 300여 건 올라와 있습니다. 남쪽도 한 3,000세대 들어가는 거고 이쪽도 이제 3,000세대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나눠 세대수가.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세입자를 찾고 있는 임대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살펴보면 전세가 1,300여 건, 월세가 320여 건에 달합니다. 연말까지 추가 입주 물량이 예고돼 있어서 매물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 가격도 더 싸졌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가 지난해만 해도 3억 원 후반에서 4억 원 초반대였지만 지금은 3억 원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서울 접근성이나 주거 환경이 비슷한 인근 김포 한강 신도시와 비교해도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층이나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거래가 2억 원대에도 이뤄지고 있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들 얘기입니다. 지금 잘 찾으면 저층 같은 경우는 2억 7, 8천 정도도 있거든요. 주인분 빨리 계약서 쓰고 싶으시면 매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신경 그만 쓰시고 그냥 계약 할래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근 통계를 봐도 수분양자가 세입자를 찾지 못해 집을 비워두는 사례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 1위는 세입자 미확보가 35.2%를 기록했고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잔금 대출 미확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미입주는 올해 1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5월에는 4월보다 10.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역시 82.4%로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입주하지 못한 셈입니다. 잔금 치르기 어려운 수분양자가 매물을 내놓는데 그 세입자 역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당분간 세입자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2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 깎아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여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는 지난 5월 94만 1,000명보다 36% 증가한 12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국내와 국제선 여객 수는 모두 460만 1,000명으로 지난달보다 4.6%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코로나19 2년 2개월 만에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항공사들도 운항을 증편하면서 국제선 여객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9년 가까이 서로 짜고 맨홀 뚜껑 입찰에 참여한 업체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세계주철과 일산금속 등 5개 맨홀 뚜껑 생산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이나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016건, 모두 400억 원 규모의 맨홀 뚜껑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짬짬이한 혐의를 받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여전히 점령하고 있는 도시와 마을 2,600여 개가 대부분 파괴됐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재건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오늘부터 스위스에서 관련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00개 이상 도시와 마을을 되찾았지만 2,610개는 여전히 러시아가 점령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로 이처럼 밝히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도시와 마을 대부분이 파괴돼 재건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Ще 2610 поки перебувають під російською окупацією, і більшість з них потребують відбудови. Сотні з них російська армія повністю зруйнувал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전국적인 대대적 재건 사업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По всій країні дати нові стандарти безпеки, перш за все, нову якість життя можна тільки залучивши міжнародні можливості.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에 낸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자국을 침공한 후 2달간 입은 직간접적 피해액만 최대 6천억 달러, 약 779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우크라이나 GDP의 4배 규모입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재건을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은행에 예치한 달러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법적 문제와 향후 휴전 협상에서의 협상 카드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일단 올해 우크라이나가 기본적인 정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95억 달러, 약 38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루가노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해 40여 개 국가와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이틀 동안 열려 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군과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리시찬스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리시찬스크는 루안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던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측은 현지 시간 3일 함락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연료비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일 연료비 고공행진이 각국의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사회 안전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남미 에콰도르와 아프리카 가나, 리비아 등 개발도상국이나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료비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며 각국 중앙은행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연구기관도 미국 경제의 연착륙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미국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6개월간 급락해 1970년대 이후 5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10년물 미 국채 가격도 1980년 이후 최대 폭인 10% 이상 떨어진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기술주와 가상화폐 가격의 낙폭은 역대급으로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미국 경제가 주가 폭락과 실업자 급증에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대인 8.6% 급등하면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올렸고 추가 인상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Inflation, staying persistently high, there has been demand destruction. Higher interest rates are impacting housing, they're impacting consumer spending on discretionary items. And so, certainly that might be enough to put another negative GDP print.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도 얼마 전까지 연착륙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Of course, we're not trying to provoke and don't think that we will need to provoke a recession, but we do think it's absolutely essential that we restore price stability. 미국 의회 조사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신속히 없애려면 실업률 상승이 필요하다며 연착륙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 침체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에 있었던 만큼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 더블딥 경기 후퇴가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더블딥은 경기 후퇴 후 회복기에 접어들다가 다시 경기가 후퇴하는 현상으로 만약 현실화하면 1980년대 2차 석유 파동 이후 40년 만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연준이 경착륙 우려 때문에 금리를 신속히 올리지 않을 경우 물가 상승 속 경기 후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해외 일정을 마친 뒤 주말에 휴식을 취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이번 나토 무대에서 첫 발을 뗀 다자 외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전과 방위산업 분야, 세일즈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모색할 민관협의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피해자 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오늘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참석합니다. 2차관은 오늘 개회식 참석에 이어서 내일 전체 회의 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향후 재건과 복구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여 의지를 적극 표명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등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늘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2,562호의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교통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자 공권력의 인종차별적 행태를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오하이오주 에크런에서 25살 제이랜드 워커가 경찰의 교통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최소 60차례 총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워커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의 보디캠 기록에는 워커의 위협적인 행동이 전혀 없었고 도망가는 동안 총기를 들고 있지 않았는데도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크런 경찰 당국은 교통수칙을 위반한 워커가 경찰의 멈추라는 명령에 불복하고 차를 두고 도망가면서 경찰을 향해 치명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상자 수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덴마크 경찰은 사건 직후 22세의 덴마크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코펜하겐 도심과 공항 사이에 있는 아마게르 지역에 있는 대형 쇼핑몰인 필즈몰이며 현장 주변에는 다수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첫 번째 총소리가 들렸을 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출구 쪽으로 급히 향했고 일부는 울면서 상점들에 숨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개인이 땅을 사고 식물을 심고 가꿔 만든 민간 정원이 전국 곳곳에 있는데요. 정부에 등록된 민간 정원만 70여 곳이라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시원하게 뻗은 메타스퀘이어가 반겨주는 숲속의 정원. 초여름 풍성하고 알록달록한 수국이 반갑게 손님을 맞습니다. 앙증맞은 꿀벌들은 꽃더미를 날아다니며 정신없이 꿀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만난 작은 도서관. 잠시 다리도 쉬며 땀을 식혀보며 돌담과 돌계단을 따라 이름 모를 식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곳은 민간 정원입니다.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문을 여는데 지난해 7만 명가량이 찾았습니다. 아름답게 잘 조성이 돼 있고 아름답게 피어 있는 그런 수국과 모든 자연들이 조화가 돼가지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다소 생소한 커피나무가 빽빽한 정원. 꽃이 지고 커피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노랑과 연두색이 어우러진 잎이 특이한 나무는 동백나무입니다. 흔히 보는 동백과는 사뭇 다른 무늬 동백입니다. 정원 가운데에는 사하라 사막 모래를 가져다 놓은 쉼터가 독특합니다.
이른바 불멍을 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정원과 이어진 온실에는 길쭉한 바나나 나무에 주렁주렁 바나나가 달렸습니다. 작은 키의 파인애플에도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렸습니다. 실제로 바나나랑 파인애플 자라는 모습도 볼 수 있어가지고 애기한테 한번 보여줘봤는데 관심도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잘 구경하고 평소에 못 보는 것들이니까는 좀 신기하기도 했고.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은 모두 민간이 운영하는 정원. 전국에 70여 곳이 있는데 경남 지역에만 24곳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지난해 32만 명이 경남의 민간 정원을 찾았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착안해 민간 정원을 관광 자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유명한 민간 정원 6개를 중심으로 나머지 정원들에 찾아가는 정원 전문단을 운영하고 인프라와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들 정원을 좀 규모와 또 특별성 있게 좀 자문을 한다면은 이게 좋은 관광 자원으로 될 것 같다 해서 올해는 한 4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가꾼 민간 정원이 체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련 업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전남 장흥의 물축제는 한여름을 대표하는 한마당 잔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코로나로 끊겼던 물축제가 이달 말에 다시 찾아옵니다. 장흥 삼합을 알린 토요 상설시장은 개장 17년을 맞았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정남쪽에 있는 고장, 전남 장흥읍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삼진강입니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코로나로 끊겼던 한여름 대표 축제가 오는 29일 3년 만에 돌아옵니다. 즐기고 놀고 보고 먹는 그런 대표적인 여름 축제이기 때문에 이번 물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장을 찾아주셔서 여름 휴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본체에서는 이미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쇠고기와 키조개, 표고버섯을 곁들여 구워 먹는 정남진 토요시장의 장흥 삼합. 전국에서 처음으로 토요 상설시장으로 문을 연 정남진 토요시장이 개장 17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질 좋고 저렴한 삼합을 먹고 즐기고 또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연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그 토요시장으로서 더욱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사랑을 받는 토요시장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달래려는 발길이 이어지면서 토요시장과 물축제가 다시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민선 8기 울산광역시가 출범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시정 방향을 내놨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울산광역시 시정 비전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입니다. 울산 공업단지 지정 60주년을 맞아 울산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일자리 창출을 시정 최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울산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신도시를 건설해 인구와 자금 여객 유출을 막아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에 문화도시와 생태도시, 안심도시와 정주도시 추진도 시정 목표에 넣었습니다. 시 조직은 그대로 두지만 위원회 1개와 담당 2개, 정원 6명을 줄입니다. 녹지 정원국장에는 민간 전문가를 영입합니다. 민선 8기는 민선 7기의 정책을 원칙적으로 이어가지만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폐지합니다. 해외 투자 유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과
부울경, 특별연합설치 등은 추진 시기를 조절합니다. 시내버섯 준공영제와 소방서 부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야암 근린공원, 민간 임대주택 건립 등은 재검토합니다. 국제영화제와 미래비전위원회도 폐지되고 김 시장의 공약 가운데 울산공항 확장 등 4건은 제외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일본으로 북상하는 태풍 에어리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6도, 대구는 26.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 대전은 34도, 강릉은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 규슈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피했는데요. 다만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 초반 내륙에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활성화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